여러분, 빛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빛이 빠르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 이건 다들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빛이 파동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학교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훨씬 더 근본적인 것입니다. 빛이 이동한다는 그 당연해 보이는 말 자체에 숨겨진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화면에서 나온 빛이 여러분의 눈에 닿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빛이 이동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이동한 걸까요? 이 질문에 자리에 앉아서 진지하게 답하려고 시도하는 순간 여러분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기묘한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은 우주를 바라보는 렌즈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오늘 파인만의 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빛에 대한 그림부터 솔직하게 펼쳐볼게요. 방에 있는 스탠드 조명을 팝니다. 전구에서 빛이 뿅 하고 나와서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빛이 벽에 도달하고 우리는 그 벽을 봅니다. 이 그림 완전히 맞죠? 이 그림에서 빛은 분명히 어딘가에서 출발해서 어딘가로 이동한 겁니다. 마치 공을 던지면 공이 날아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무언가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뭔가가 날아가고 있다. 마치 총알처럼 혹은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공중을 가로질러 날아간다.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빛은 파동이잖아요. 물결처럼 출렁이면서 이동하는 거 아닌가요? 동네 옆 연못에 돌멩이를 던지면 동그란 잔물결이 생기고 그 물결이 스르륵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듯이 빛도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겠죠. 다들 이 두 가지 그림 중 하나는 머릿속에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들은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두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씩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따라서 파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빛이 파동이라면 무엇을 통해 파동치고 있는 걸까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여기서 잠깐 파동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합니다. 물결파를 생각해 보세요. 물결은 물 위에서 파동칩니다. 음파는 공기 분자들 사이에서 파동칩니다. 지진파는 땅을 이루는 암석 속에서 파동칩니다. 모든 파동에는 그 파동이 통과하는 매질이 있습니다. 파동이란 결국 어떤 매질이 교란되면서 그 교란의 패턴이 전달되는 현상이거든요. 물결파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물결이 연못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스르륵 이동할 때 물 분자 자체는 사실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물은 그냥 위아래로 출렁일 뿐이에요. 이동하는 건 물질이 아니라 교란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빛도 파동이라면 빛이 출렁일 수 있는 어떤 매질이 있어야 합니다. 1800년대 사람들은 이 논리를 완벽하게 따라서 결론을 냈습니다. 우주 공간이 뭔가로 꽉 차 있을 거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이 출렁이게 해주는 어떤 물질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을 거야. 그들은 그것을 에테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당시로서는 너무나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당시 물리학자들 대부분이 의심조차 하지 않았죠. 에테르는 반드시 존재해야 했습니다. 파동은 매질 없이 파동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1887년 두 명의 과학자가 이 에테르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마이클슨과 몰리입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만약 우주에 에테르라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지구가 그 속을 헤엄쳐 나아가고 있다면 빛의 속도는 방향에 따라 조금씩 달라야 합니다. 마치 강물을 타고 내려갈 때는 빠르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는 느린 것처럼요. 지구가 에테르 속을 가르며 달리고 있다면 지구의 진행 방향으로 쏜 빛과 그 직각 방향으로 쏜 빛의 속도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당시 최고 정밀도의 장비를 만들어서 이 속도 차이를 측정하려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차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완전히 통 없었어요. 빛은 어떤 방향으로 쏘든 정확히 똑같은 속도였습니다. 에테르는 없었던 겁니다. 이 결과는 당시 물리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파동이 파동칠 수 있는 매질 자체가 없는 거였으니까요.
그렇다면 빛은 대체 무엇을 통해 나아가고 있는 걸까요? 매질도 없이 파동치는 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라는 19세기 물리학자가 이미 20년 전에 써놓은 방정식들을 꺼내봐야 합니다.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에 관한 4개의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 방정식들을 통해 그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변화하는 전기장은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변화하는 자기장은 다시 전기장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2개의 장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텅 빈 공간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맥스웰이 이 달리는 속도를 계산했더니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가 나왔습니다. 당시 측정된 빛의 속도와 정확히 일치했죠. 맥스웰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빛은 전자기적인 교란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한번 음미해 보세요. 빛이 나아갈 때 이동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실체가 아닙니다. 이동하는 것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값들이 변하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공장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공장에서 제품 자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 위의 기계들이 차례대로 켜지고 꺼지는 패턴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실체는 제자리에 있는데 상태의 변화가 앞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런 이미지는 어떨까요? 릴레이 경주를 상상해 보세요. 우주 공간의 각 지점이 선수처럼 서 있습니다. 한 선수가 전기장 값을 들고 있다가 그걸 자기장 값으로 바꿔서 옆 선수에게 넘겨줍니다. 그 선수는 또 전기장 값으로 바꿔서 그 옆 선수에게 넘기고, 어떤 선수도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지만 이 릴레이 바통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게 빛입니다.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빛이 이동할 때 어떤 물질도 실제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공간 자체가 가진 전기적, 자기적 성질의 값이 연쇄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패턴이 앞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눈에 도달하고 있는 빛. 그 빛은 어떤 물질이 날아온 게 아닙니다. 우주 공간의 성질값이 릴레이처럼 연쇄적으로 변화하면서 그 변화의 패턴이 여러분의 눈까지 전달된 것입니다. 그러면 에테르가 없어도 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은 어떤 물질적인 기반이 필요 없어요. 텅 빈 진공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서로를 붙들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매질이 없이 파동치는 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사실 파동치는 것 자체가 공간의 성질이기 때문에 매질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통찰입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잠깐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치게 됩니다. 빛의 속도는 왜 항상 초속 30만 킬로미터일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왜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정확히 똑같을까요? 이 질문이 왜 이상하냐고요?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퇴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스마트폰 불빛을 켰어요. 그 불빛이 여러분 쪽으로 날아옵니다. 자, 그런데 버스가 시속 60km로 달리면서 그 빛 쪽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버스 안승객 입장에서 그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에다가 버스 속도까지 더해진 속도로 다가와야 하지 않을까요? 일상 세계에서는 이게 맞습니다. 야구 투수가 시속 150km로 공을 던지고 타자가 시속 50km의 기차 위에 서서 그 공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면 타자 입장에서 그 공의 속도는 시속 200km가 됩니다. 속도는 더해지는 거예요. 이게 갈릴레이가 정립한 수백 년 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은 법칙입니다. 하지만 빛은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빛의 속도는 관찰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관찰자에게 항상 동일하다. 여러분이 가만히 서 있든 초속 10만 킬로미터로 달리는 우주선에 타고 있든 빛은 항상 똑같이 초속 약 29만 9,792km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1%도 아니 소수점 열 몇 자리까지도 차이가 없어요.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차분하게 뜯어보시죠. 빛의 속도가 모두에게 동일하다면 무언가 다른 것이 변해야 합니다. 우주의 회계장부는 언제나 균형을 맞추거든요. 속도가 상황에 관계없이 고정돼 있다면 속도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이 구부러지고 늘어나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시간과 공간입니다.
더 빠르게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느려지고 길이는 짧아집니다. 이게 진짜라고요? 네, 실제로 측정된 사실입니다. GPS 위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GPS 위성은 지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전합니다. 그 위성 안의 시계는 지구 표면의 시계보다 하루에 약 수십 마이크로초씩 느리게 갑니다. 이 차이를 보정하지 않으면 GPS 시스템 전체가 하루에 수 킬로미터씩 오차를 내요. 실제로 이 보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대기권 상층부에서는 우주선이 공기 분자와 충돌할 때 뮤온이라는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이 뮤온은 수명이 아주 짧아서 일반 속도로 계산하면 만들어지는 즉시 사라져야 합니다. 절대로 지표면까지 도달할 수 없죠. 하지만 실제로는 수없이 많은 뮤온이 땅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는 뮤온에게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흐르기 때문입니다. 뮤온 자신에게 자기 수명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예를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시간이 느려진다는 걸 주관적으로 느끼나요? 뮤온이 자기 수명이 길어진 걸 알 수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뮤온 입장에서는 자기 수명이 그냥 정상입니다. 하지만 뮤온이 바라보는 우주의 거리가 짧아진 거예요. 지구까지의 거리가 뮤온 입장에서는 훨씬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과 거리가 짧아지는 것, 이 둘은 사실 같은 현상의 두 얼굴입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빛의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사실 뚝 떨어진 독립적인 두 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로 엮여 있고 빛의 속도를 절대적인 상수로 유지하기 위해 서로 값을 교환합니다. 명심하세요. 시간이 상대적이고 공간이 상대적인 것입니다. 빛의 속도가 절대적인 것이지요. 빛의 속도는 우주의 제한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제한 속도를 지키기 위해 우주가 공간과 시간을 구부리는 것입니다. 우주는 법을 어기는 걸 허락하지 않아요. 대신 법이 지켜지도록 배경 자체를 바꿉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광자 자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광자와 나란히 날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사고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광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단 한순간도 흐르지 않아요. 태양에서 출발한 광자가 지구까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는데 우리 눈으로는 약 8분이 걸립니다. 하지만 그 광자 자신에게는 그 8분이라는 시간이 완벽한 숫자 0입니다. 광자는 방출되는 그 즉시 동시에 흡수됩니다. 광자에게 여행이라는 과정 자체가 없어요. 번쩍 태어나는 동시에 번쩍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묘한 이야기인지 한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빛이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8분 동안 우주를 가로질러 날아온다고요. 하지만 빛 자신에게는 그 여행의 흔적이 한 조각도 없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거리도 없어요. 출발과 도착이 하나입니다. 잠깐.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고백 하나를 해야겠습니다. 정직한 물리학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제가 광자의 관점이라고 표현했을 때 사실 저는 물리학적으로 아슬아슬한 말을 한 겁니다. 질량이 없는 광자의 기준계를 수학적으로 설정하려고 하면 상대성 이론의 방정식이 고장 나버립니다. 수학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분모가 0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광자의 관점에서는 이라고 말할 때 저는 수학이 힌트만 주고 온전히 허락하지 않는 경계 영역을 무리하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고요? 파인만은 언제나 이런 구별을 강조했습니다. 방정식이 우리에게 실제로 말해주는 것과 우리가 그 방정식을 보고 지어내는 이야기는 다르다고요. 이야기는 이해를 돕지만 이야기 자체가 물리 법칙은 아닙니다. 물리학은 방정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에 관한 것이지 우리가 그 방정식을 보고 상상하는 문학적 이야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구별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럼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이어집니다. 빛이 전자기파라는 것도 알겠고 속도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렇다면 빛은 정말 파동인가요? 입자인가요?
학교에서 배울 때 둘 다라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1900년대 초 물리학자들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힌 수수께끼 하나를 먼저 봐야 합니다.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에요. 아주 간단한 설명부터 시작할게요. 금속 표면에 빛을 비추면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금속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이상해 보이지 않죠. 빛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에너지가 전자를 걷어차는 거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튀어나오는 전자의 에너지가 빛의 밝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자의 에너지는 오직 빛의 색깔, 즉 진동수에만 의존했어요.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밝은 빨간 빛을 팡팡 쏴도 전자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눈에 겨우 보일락 말락한 희미한 보랏빛을 아주 조금만 쐬어도 전자가 시원하게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이상하냐고요? 빛이 파동이라면 빛이 밝다는 건 에너지가 크다는 뜻입니다. 파도가 높을수록 에너지가 크듯이요. 그러면 당연히 밝은 빛이 전자를 더 강하게 걷어차야 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905년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바로 그 해 아인슈타인은 광전 효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설명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 광전 효과 설명으로요. 아인슈타인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빛은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다. 빛은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각각의 덩어리가 가진 에너지는 오직 빛의 진동수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는 지금 이 에너지 덩어리를 광자라고 부릅니다. 릴레이 바통으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전자기장이 릴레이 바통을 전달하는 방식은 사실 연속적인 강물처럼 흐르는 게 아닙니다. 바통이 아주 작은 묶음들로 나뉘어서 전달됩니다. 그 묶음 하나하나가 광자입니다. 그래서 빛이 밝아진다는 것은 이 묶음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지 묶음 하나의 크기가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빛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이 묶음 하나의 크기, 즉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뜻이고요. 전자를 걷어차려면 특정 크기 이상의 묶음이 필요합니다. 묶음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하나의 묶음이 작으면 전자는 꿈쩍도 안 합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약하게 밀어서는 무거운 바위가 꼼짝도 안 하고 한 사람이라도 있는 힘을 다해 강하게 밀어야 바위가 스르륵 굴러가는 것처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빛은 알갱이입니다.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들이죠. 우리는 실제로 탐지기를 이용해 이 광자를 하나씩 잡아낼 수 있습니다. 희미한 광원을 켜놓고 예민한 탐지기를 작동시키면 찰칵 하고 광자가 하나씩 도착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연속적으로 쏟아지는 물이 아니라 하나씩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더 기묘해집니다. 방금 빛이 알갱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빛이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현상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간섭이라든가 회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파동의 특성인데요. 왜냐고요? 파동은 서로 만났을 때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든요. 두 파도가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팡 솟구치고 마루와 골이 만나면 뚝 사라집니다. 이게 간섭이에요. 그런데 알갱이는 이런 간섭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총알 두 발이 부딪혀서 서로를 지워버리지는 않으니까요. 빛은 입자인가요? 파동인가요? 바로 여기서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그리고 이 기묘함이 우리를 양자역학의 심장부로 데려갑니다. 이중슬리 실험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아주 단순한 설정입니다. 빛을 쏩니다. 그 빛이 두 개의 아주 좁은 틈, 슬릿을 통과해서 뒤에 있는 스크린에 부딪힙니다. 어떤 패턴이 생길까요? 만약 빛이 그냥 입자라면 두 개의 틈에 해당하는 두 줄의 밝은 띠가 생겨야 합니다. 총알을 두 개의 구멍이 뚫린 판을 향해 쏘면 뒤벽에 두 줄의 흔적이 생기듯이요. 하지만 실제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크린에는 여러 줄의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번갈아 나타나는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이건 순전히 파동의 특성이에요. 두 개의 파동이 만나서 서로 강해지거나 약해지면서 생기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기묘한 실험을 합니다. 광자를 한 번에 딱 하나씩만 쏩니다. 광자가 하나 날아가고 스크린에 찍히고 또 하나 날아가고 찍히고 이걸 아주 오랫동안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패턴이 생길까요? 놀랍게도 간섭 무늬가 생깁니다. 하나씩 쏘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자가 하나씩 스크린에 찍히다 보면 결국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번갈아 나타나는 바로 그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광자 하나가 두 개의 슬릿을 동시에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하나의 광자가 어떻게든 두 경로를 동시에 통과해서 자기 자신과 간섭을 일으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공이 동시에 두 구멍을 통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실험은 냉정합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도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광자가 어느 슬릿으로 지나가는지 몰래 들여다보면 어떨까? 슬릿 바로 앞에 탐지기를 놓아서 광자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탐지기를 설치하고 똑같은 실험을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간섭 무늬가 사라져버립니다. 뚝 사라져버려요. 관찰하는 순간 광자는 갑자기 하나의 슬릿만 통과합니다. 스크린에는 두 줄의 밝은 띠만 남아요. 완전히 평범한 입자처럼 행동합니다. 관찰하지 않으면 파동처럼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고 관찰하면 입자처럼 하나의 슬릿만 통과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처음 들으면 코웃음 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세계 어느 실험실에서 해도 똑같이 나오는 결과입니다. 실험으로 수없이 검증된 사실이에요. 위대한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이 이중슬릿 실험에 대해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실험 하나에 양자역학의 모든 핵심이 담겨 있다고요. 그리고 완전히 이해하려고 시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미로에 빠질 것이다. 그냥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정밀하게 기술하고 계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파인만은 이런 상황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무언가를 아는 척하지 않는 태도를 사랑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진짜 지식의 출발점이라고 언제나 강조했거든요. 자, 이게 세 번째 통찰입니다. 빛은 파동도 아니고 입자도 아닙니다. 파동과 입자는 우리 인간이 일상 세계의 물체들을 보면서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연못의 물결, 딱딱한 당구공. 하지만 빛은 이 두 개념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무언가입니다.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파동처럼도 입자처럼도 보이는 그 어느 쪽도 아닌 빛만의 고유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잠깐,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관찰 행위가 결과를 바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탐지기가 광자의 경로를 결정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탐지기가 뭐라고 광자한테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지시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자,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파동함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찬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광자 하나를 공간에 출발시킵니다. 그 광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물리학자들은 파동함수라는 수학적 도구를 씁니다. 파동함수는 공간의 각 지점에서 광자를 발견할 확률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파동함수는 실제로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두 슬릿을 통과할 때 파동함수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해서 뒤에서 간섭 패턴을 만듭니다. 그 패턴에서 확률이 높은 곳에 광자가 많이 도달하고 확률이 낮은 곳에는 적게 도달해요. 그런데 우리가 탐지기를 설치해서 어느 슬릿을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순간 파동함수가 붕괴합니다. 공간 전체에 넓게 퍼져 있던 파동함수가 뚝 하나의 점으로 수축해버려요. 광자의 위치가 딱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치가 결정된 광자는 더 이상 두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경로만 통과하고 간섭 무늬는 사라집니다. 자, 이 설명을 들으셨을 때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그러면 파동함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가요? 광자가 정말로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모를 뿐이고 사실 처음부터 하나의 슬릿만 통과하는 건가요? 이게 양자역학이 100년 넘게 물리학자들을 괴롭혀온 질문입니다. 어떤 물리학자들은 파동함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실체라고 봅니다. 광자는 정말로 동시에 두 경로를 통과한다고요. 어떤 물리학자들은 파동함수는 그냥 우리의 지식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광자는 처음부터 하나의 경로를 통과했지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고 봅니다. 또 어떤 물리학자들은 관찰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주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평행 우주 이론처럼요. 파인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 대부분에는 숨어있는 잘못된 전제 조건들이 있다고요. 관찰하지 않을 때 광자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 자체가 어쩌면 의미 없는 질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얻는 대답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에요. 관찰 방식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찰하든 상관없이 존재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게 옳을까요? 파인만이 즐겨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게 아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수학이 작동하고 예측이 맞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 배경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저는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과학이 진짜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또 한층 더 깊어집니다. 빛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 파인만 자신이 만들어낸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파인만은 빛이 A에서 B로 이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경로적분이라는 아주 독특한 수학적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빛은 가장 빠른 길인 직선으로 날아가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파인만의 계산에 따르면 진실은 훨씬 더 기묘합니다. 광자는 A에서 B로 이동할 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다 지나갑니다. 완전히 방향이 뒤죽박죽인 경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경로, 이리저리 휘어진 곡선 경로, 태양계를 빠져나가서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까지 휙 갔다가 다시 뒤돌아오는 경로까지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로 전부 다요. 각각의 경로는 하나의 작은 화살표를 만들어냅니다. 확률 진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화살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기괴한 경로들은 서로 엉키면서 스스로를 취소시켜 버립니다. 완전히 제멋대로인 경로들의 화살표들은 각각 방향이 너무 달라서 다 더하면 평균적으로 사라져 버려요. 마치 각자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수백만 개의 나침반 바늘들을 모두 더하면 결국 0이 되는 것처럼요. 하지만 직선 경로, 즉 시간이 가장 짧게 걸리는 경로 근처의 화살표들은 서로를 취소시키지 않습니다. 이 화살표들은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서 다 더하면 거대한 힘을 합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광자는 거의 압도적으로 직선 경로를 따라 이동한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왜냐하면 직선 경로만 다른 수많은 화살표들에게 취소당하지 않고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빛이 직선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은 우주의 절대 규칙이 아닙니다. 그건 수많은 양자적 가능성들이 서로 싸우다 대부분 사라지고 오직 직선에 해당하는 가능성만 살아남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빛의 반사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서 빛이 튕길 때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는 법칙. 이것도 우주의 절대 명령이 아닙니다. 경로적분을 계산해 보면 모든 가능한 반사각도에 해당하는 경로들이 있고 그 중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경로만 다른 모든 경로와의 간섭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빛이 물에 들어가면 굴절하는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스넬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도 경로적분에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빛의 모든 법칙들, 직진, 반사, 굴절, 이것들은 사실 더 깊은 수준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과정의 겉모습입니다. 마치 평균값처럼요. 수많은 가능성들이 서로를 지워버리고 살아남은 것들이 우리 눈에 법칙처럼 보이는 거예요. 파인만은 이런 방식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복잡한 규칙들을 억지로 외울 필요가 없거든요. 가장 근본적인 원리 하나, 모든 경로의 합을 구하라. 이것 하나에서 나머지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파인만이 평생 추구했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불필요한 규칙을 없애고 가장 단순하고 근본적인 원리를 찾는 것. 파인만이 이런 상황들을 다루던 방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기술하되 그 뒤에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른다고 말하는 것.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창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면 그 빛 한 줄기는
우주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한 끝에 대부분의 가능성이 서로를 지워버리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경로의 흔적만 여러분에게 도달한 겁니다. 아주 작은 광자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를 탐색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빛에 대해 무엇을 아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무언가가 광원에서 출발해 탐지기까지 뻗어나간다는 것. 그것이 진공 속에서 모든 관찰자에게 초속 약 29만 9,792km로 이동한다는 것. 그것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아주 작은 에너지 덩어리인 광자의 형태로 방출되고 흡수된다는 것. 관찰하지 않을 때는 파동처럼 행동하고 관찰할 때는 입자처럼 탐지된다는 것. 수학적으로는 가능한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한다는 것. 광자의 질량이 정확히 0이라는 것. 그리고 바로 그 질량 0 때문에 광자는 오직 빛의 속도로만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실험으로 수없이 검증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도 관찰하지 않을 때 광자는 정말 두 슬릿을 동시에 통과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슬릿을 통과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일까요? 파동 함수라는 것이 실제로 우주에 존재하는 실체일까요? 아니면 그냥 확률을 계산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일까요? 광자가 모든 경로를 동시에 탐색한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 앞에서 아는 척하며 지어내지 않겠습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이 아직도 갈립니다. 수십 개의 서로 다른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해석이 맞는지 실험으로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적 예측 결과는 어떤 해석을 쓰든 같거든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더 깊은 이론이 등장하면 이 해석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과학은 언제나 그렇게 발전해 왔으니까요. 이 상황에 대해 파인만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양자역학을 진짜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걸 말할 때 파인만은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방정식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예측은 소수점 열 몇 자리까지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 방정식이 도대체 어떤 물리적 현실을 묘사하는 것인지 그 근본적인 이야기는 아직 우리가 모릅니다. 그리고 파인만은 이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모름을 안고서도 정밀하게 계산하고 예측하는 것, 이게 과학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없게 되거든요.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정말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이런 식으로 이해합니다. 세상에 고정된 실체들이 있다.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다. 이 셋은 뚝 떨어진 별개의 것들이다. 우리는 그 실체들 주변을 돌아다니며 그것들을 관찰한다. 하지만 빛에 대해 제대로 들여다보고 나면 이 그림 전체가 흔들립니다. 공간과 시간은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공간이라는 하나의 덩어리고 빛의 속도를 지키기 위해 서로 값을 교환합니다. 이동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공간의 성질값이 릴레이처럼 변화하면서 패턴이 전달될 뿐이에요. 관찰하기 이전에 확정된 상태라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관찰 행위 자체가 상태를 결정하는 데 참여합니다. 빛이 직진한다는 법칙조차 수학적으로 보면 무한한 가능성들이 서로 상쇄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것들, 실체, 공간, 시간, 경로, 이 모든 개념들이 사실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준에서는 그다지 당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개념들은 우리가 거대한 일상 세계에서 굳어진 편리한 근사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이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커피숍 창가에 앉아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햇빛을 바라본다면 그 빛은 지금으로부터 약 8분 전에 태양 표면을 출발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동안 그 빛을 이루는 광자들은 우주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했습니다. 대부분의 가능성이 서로를 지워버렸고 살아남은 가능성만 여러분의 눈에 도달했어요. 그 광자가 여러분의 망막에서 전자를 팡 튀겨내고 그 신호가 뇌로 전달되어 여러분이 빛을 봤다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햇빛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보는 그 빛이요.
우주는 우리가 알아챌 틈도 없이 매 순간 이런 기묘하고 아름다운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빛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아직 우리 손에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두렵거나 절망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예요. 파인만이 평생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과학의 출발점이자 가장 큰 힘이라고요. 아는 척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진짜 질문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탐구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빛을 연구했고 파동인지 입자인지 논쟁했고 에테르를 찾았다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고 양자역학을 개발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빛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기대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빛은 언제나 더 기묘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묘함이 상대성 이론을 낳고 양자역학을 낳고 GPS를 낳고 반도체를 낳고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을 낳았습니다. 빛을 이해하려는 끈질긴 탐구가 현대 문명의 기반을 만든 거예요. 스탠드 하나를 켜는 그 단순한 행위 안에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매일 매 순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는 그게 아주 찬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방 조명을 끄실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빛은 전자기장이 릴레이처럼 연쇄적으로 변화하면서 전달된 패턴이다. 광자 하나하나가 우주의 모든 가능한 경로를 동시에 탐색하고 온 것이다. 그 빛이 내 눈에 도달하기 위해 공간이 구부러지고 시간이 느려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 모름이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우주에서 살아있다는 것이, 이 기묘하고 아름다운 수수께끼 한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눈부신 일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수께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